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신청가구원액과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0원) 차이로 20원 차이로 저희같이 샐러리맨들은 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이랑 대화를 했지만 우리는 못 받네? 이건 진짜 공평성이 없어. 훨씬 넘죠. 세금들을 다 내고 그리고 받는 건 못 받고 소득 때문에 못 받게 되면 야악이 오르겠죠. 불똥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부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현재 어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지만 이게 전 국민으로 대상을 할 경우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98%가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종류지 않습니까? 직장의보와 이제 지역의보가 있는데, 직장의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그 수입 상태, 그 연봉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한 6.7% 정도를 이제 회사와 본인이 이제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자체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지역의보 같은 경우는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유무라든지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역의보에서 요금을 매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자체가 정확하냐 안 하느냐는 계속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없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강보험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료로 기준을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요, 이 같은 건보료라도 가입 형태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다르게끔 이번에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산정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은 이 형평성 문제가 조금 제기되고 있긴 해요. 지금 가장 다급한 분들은 코로나19 경제 타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기준이 달라요. 직장 가입자는 3월 기준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지난달 3월 달의 건보료가 기준인데 이 건보료가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지지난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 타격을 받는 분들 여행업, 관광업, 숙박업, 음식업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지지난해 소득은 괜찮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지금 70% 이상 기준을 내고 있는데 타격은 올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도 구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올해 갑자기 소득이 나빠진 것들에 대한 증빙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다소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형평성 문제, 이 기준을 어떻게 경계를 우리가 좀 적확하게 잘라서 가야 할 분들에게 가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분에게 가지 않는 경계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큰 정부의 고민이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도 나오셨는데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평성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면은 자영업자들은 한 2018년 기준의 이 소득을 가지고 건보료가 책정이 돼서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고, 또 앞서 저희들도 화면에서 만나보셨지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뭐 일하고 세금 더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건보료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요소를 갖다가 종합해서 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6개월 이내에도 산정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뭔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건보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기준 시점이 다르잖아요. 직장 가입자는 작년 기준, 지역 가입자는 그 전의 기준. 그러니까 거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득이기 때문에 둘 다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더 하게 되면 금액이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대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맞벌이고 아니 한쪽이 직장가입자고 한쪽이 피부 연결돼 있으면 네. 건보료는 형격이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건보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 있든 뭐가 있으면 그거 자체를 자산으로 포함시켜서 건보를 책정하는데 거기에는 소극적인 게 있어요. 소극적 재산, 부채가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자산을 얼마 기준으로 하려면 그 부채도 사실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빼줘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이거 도대체 건보료는 어떻게, 뭐 저는 뭐 직장 보니까는 이 월급 명세서를 보면 알 것 같고, 이 확인하는 과정은 또 어떻게 되고, 이게 또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지급 자체는 이제 5월부터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5월까지 이게 과연 기준에 입각해서 이게 산정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 또 이게 5월이면 이제 국회를 열잖아요. 국회가 제대로 열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기준을 하지 않고 지금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월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너무 늦은 게 아니냐. 네.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뭐 사실 며칠 있으면 코로나보다도 굉장히 굶어 죽겠다, 경제적으로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 5월까지 가게 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도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Q&A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매가 9억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의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김 변호사님.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소득 재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70% 중하위 소득으로 해서 지급을 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70% 이상을 좀 가려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종부세 부과 대상. 그게 1주택일 때는 공시가격 9억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는 중요하지 않고 공시가격이 네. 기준이 근데 이제 되는 거죠? 공시가격이 상당히 지금 현실화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 기준으로 하고요. 또 네. 2주택 이상, 뭐 3주택 그런 경우에는 공제가 6억이에요. 그러니까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 종부세 대상자가 한 59만 5천 명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자산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종부세 부과 대상 공시가격 9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는 대출이 어려워졌지만 예. 2, 3년 전에는 한 70%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제 9억 아파트면 한 6억 정도 빚이 있고 그거 매달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내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이나 9억 정도가 대부분이 대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자산이 공시가격 9억이다 하더라도 자산이 9억인 게 아니고 네. 한 2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데 사실 월급이 건보료가 지금 뭐 중하위 소득 70%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형평성이나 불공정한 그런 결과를 네.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은 이런 질문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한 가구당 몇 명과 살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그게 또 다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4인 가족인데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4인 가족인데 뭐 아들이 군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아들이 뭐 지방에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냐. 굉장히 다양하죠. 우선 네. 간단한 기본 기준은 직계 가족이면은 한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 법적인 배우자, 네. 부모, 자녀 이런 경우까지는 한 세대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집은 대전인데 서울에 유학을 가서 자취하고 있다.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군복무 중이다. 혹은 뭐 예를 들면 해외 체류 중이다. 네.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행방불명이다. 이러면 이제 제외되죠. 가구원에서. 자, 그리고 지금 부모님의 부모님이 경우는 직계 궁금하거든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쪽에 피부 향자로 부모님이 들어있는 경우에 한 세대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 홀어머니가 소득이 제로예요. 다른 가구에 별도의 세대로 살고 계세요. 네. 세대 분리됩니다. 이건 따로 1인 가구로 네네. 어머님은 받으실 예, 수 있는. 어머님은 받으실 수 있게 예. 되는 거고, 우리도 건보료가 낮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70% 포함되면. 각각으로 치게 예.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삼촌이다, 사촌 형제다. 그러면은 별도의 세대로 행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개별 세대로 봅니다. 아, 다른 가구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다른 가구로 보는 겁니다. 한 주소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직계냐, 직계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선 기본 분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요. 이 둘 다 직장 가입자인데 부부가 예. 네.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예. 서울에서 주소지가 있습니다. 부인은 세종에서 근무하고 네. 있어요. 세종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돼 있으면 이 부부는 각자 개별 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아, 전입신고 여부를 따지게 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각 직장 가입이 따로 돼 있고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세대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제가 좀 질문 아까 섞어서 드렸는데요. 이 대학생 자녀가 따로 살 경우를 다시 한번 질문을 네.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설명 한 제가 세대다. 예, 네. 고민되는 게 앞선 뭐 대학생 자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가구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군대 아들이 가 있으면 아들이나 딸이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돼 있는 게 군복무, 네. 군대 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잖아요. 또 해외 체류하잖아요. 또는 뭐 지금 종적을 알 수 없는 가족의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이 제외되는 게 현재 법적. 제가 알기로는 군대 간 자녀 네. 같은 경우에 가구원에 포함돼서 네. 숫자로 예, 산정하는 네네네. 걸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대학에 간 자녀와 똑같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녀가 집이 대전인데 서울로 유학을 가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쪽으로 세대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투표 같은 것을 그 지역에서 해야 되니까 다가오는 4.15에. 하지만 그 경우에도 이 유학가 있는 자녀가 우리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군대, 예, 그러니까 예, 군대 예. 가 있는 예. 자녀들. 군대 가 있는 경우도 지금 주소지는 다르게 있고 군복무를 하고 네. 있지만 우리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번 건보료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에 지원금을 줄 때 예. 군복무 중인 가족을 이제 포함시킬 건지는 한번 조금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군 복무에 하고 있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인 가구면 그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저희들도 좀 복잡하다는 헷갈리고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이 정부의 발표가 명확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정확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 좀 확인을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선에는 현재까지 군 포함된다. 복무에 가 있는 자녀 같은 경우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차후에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Q&A 진행을 하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혼을 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 전 남편을 포함시켜서 4인 가구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각각으로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김 변호사님. 그 가주의 개념은 이제 민법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 전 남편은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면 전 남편은 1인 가구로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자녀와 같이 살면 3인 가구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남편은 1인 가구, 그리고 엄마와 두 자녀는 이제 3인 가구 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기준 자체가 지난 29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이나 제가 네. 3월 28일 날 이혼을 했다면 네. 이거는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3월 29일 기준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거 자체도 근데 뭐 사실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뭐 얼마나 어떤 걸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3월 29일을 딱 못을 박아 놓은 거고요. 그러면 뭐 고려할 사항이 뭐 100개, 200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근데 건보료도 그렇잖아요. 금액을 딱 정해놓으면 1, 2원 차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 2원 때문에 바꾸면 못 받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처음에 정부에서는 50%를 주자. 네. 이게 뭐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줄여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에서는 이거 80%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중간에서 70%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재원을 누가 할 것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걸 안 정하다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사실은 지금 몰라요. 이거 지금 저희들도 잘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아마 당사자지 하는 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원칙은 그래. 결국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소명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득이 갈 수가 있어요. 나 이번에 수입이 없었다. 이런 분들 계속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그냥 원칙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역의무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 당장 내 수입이 좀 줄어들었다. 이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면 입증을 하면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창구가 정말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한번 혼란이 자, 오겠어요. 그럼 이 서류 떼와라, 저 서류 떼와라.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들 돈 1,000만 원 빌려주면서 전부 다 이제 막 줄 세웠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더 확산돼 버리면 전부 다 가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깎아주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차이로 받고 안 받고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긴급 재난 지원금인데 정말 긴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